대한민국 해군이 국민을 속였습니다. 지난 8월 국내 여론을 충격에 빠뜨리게 한 역대급 발표가 나왔는데요. 바로 수년째 연구 단계에서 표류 중이던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 계획이 폐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도 항모 관련 예산이 영원으로 발표된 건데요. 이로 인해 항모 찬성론자들은 물론 항모 반대론자들마저도 이렇게 갑자기 우리 해군의 수건 사업이 백지화된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이 불씨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금세 사그라졌는데요. 누구보다 크게 반발해야 할 우리 해군 측에서 별다른 반응도 없이 조용하게 발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항모계획 백지화보다 이런 해군의 반응이 더 납득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도 그럴 게 현재 대한민국의 해상안보는 그야말로 폭풍이 몰려오는 망망대해 한복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당장 중국만 봐도 고작 10년 만에 항모 3척을 보유하며 해양굴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적 이내로 얼마 전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하자 중국은 오키나와현 미야코 해역으로 자국의 항공모함인 001형 야오닝함을 출격해 무려 3주간이나 무력 시위를 단행했는데요. 한국으로서는 이번만큼은 중국을 칭찬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속 시원한 일이지만 미야코 해협은 동중국해와 태평양을 잇는 장소입니다.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항로인데요. 그런데 중국의 항공모함이 마치 일본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이런 중요한 항로에서 항공모함을 전개한다는 건 곧 중국의 해상장악력이 제1도련선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이대로 중국의 해상굴기를 방치하면 한국이고 일본이고 태평양 무역로를 이용하기 위해 중국 항모에 고개를 숙이고 양해를 구해야만 한다는 건데요. 지금 중국이 미칠 듯이 해상전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이처럼 한국의 중요 무역로를 틀어막고 해적질을 하기 위해서나 다름없습니다. 이걸 가만히 두고 보기만 한다면 호구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차라리 중국에 나라를 그대로 갖다 바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는데요. 더군다나 말만 반격이지 사실상 선제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일본은 강습 상륙함이라고 주장했던 이즈모함과 카가함을 병항모로 개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만만치 않게 해상전력을 강화 중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은 마찬가지로 항모를 건조하는 것뿐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항모 건조 계획이 백지화된 것도 우리 해군의 덤덤한 반응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해군이 덤덤하게 항모 계획 백지화를 받아들인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우리 해군이 기존 계획을 뒤집어서 중형 항모를 계획 중이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된 건데요. 한마디로 한국형 항공모함 2판을 완전히 다시 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마침내 중형 항모로 방향을 잡은 이유와 항모의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뒤바꿀 아주 중요한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바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던져진 국내 함재기 개발에 타이에서 개발한 KF-21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에 대한 합참의장의 대답은 예, 단 한마디였습니다. 얼핏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짧은 문답이 의미하는 바는 상상 이상입니다.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건 KF-21의 함재기형이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DX코리아 2022에서 모형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KF-21N인데요. 그리고 이는 당연히 한국형 항모에 탑재하기 위함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단순히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함재기를 개발할 리는 없습니다. 심지어 KF-21N의 국내 개발 가능성 연구는 개발 가능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즉 정황상 KF-21N이 한국형 항모의 함재기로 결정된 셈인데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국형 항모는 중형 항모 이상의 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합창의장은 경합의 수량 3만 톤급 경항모 크기로는 KF-21N을 운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발언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항모를 단순히 함재기를 옮기는 운송수단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면 중형 항모가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경항모에서는 수직 이착륙기가 아닌 함재기를 이함시킬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한국의 항모 계획이 표류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일례로 경항모 계획이 최초 제안되었을 때 우리 군에서는 F-35B를 함재기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 없이 오직 현존하는 유일한 수직 이착륙기라서인데요. 현대 전투기가 이륙하기 위해선 최소 1200에서 1500m의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장만 1500m가 넘는 함선을 만드는 건 당연히 불가능한데요. 함선은 배수량과 관계없이 물리적인 한계상 크기에 제한이 뚜렷합니다. 대표적으로 니미츠급만 봐도 배수량이 10만 톤이 넘는 대형 항모지만 총장은 332m가 조금 넘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랴오닝함은 5만 4,500톤의 중형 항모지만 크기는 별 차이가 없는 306.4m입니다. 즉 아무리 항모의 크기를 키워봐야 300m 남짓이 한계라는 건데요. 그래서 항모는 짧은 활주로를 극복하기 위해 맞바람, 스키점프대, 캐터펄트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량 3만 톤급 경항모는 전장이 300m 미만이라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함재기를 이함시킬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F-35B가 강제되는 것입니다. 짧은 활주로에서 엔진이 직선으로만 분사되어서는 충분한 양력을 얻을 수 없으니 엔진 분사를 추진과 상승에 모두 사용하는 건데요. 게다가 수직이 착륙기는 착함 시에도 강제로 함재기의 속도를 늦추는 어레스팅 기어 없이도 수직으로 착륙할 수 있어서 소티, 즉 출격 횟수가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단거리로 이륙하고 수직으로 착륙하는 방식을 스토블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스토블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F-35B 그 자체가 문제인데요. F-35B는 수직이 착륙기라는 특성상 무장과 연료 탑재량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인 공군용 기본형인 F-35A의 최대 이륙 중량은 31,751kg이지만 F-35B는 그보다 약 4.5톤이나 적은 27,215kg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호버링 시 무려 181kN이나 되는 추력을 발생시키는 PNW F135 PW600 터보팬 엔진을 수직으로 꺾었다 폈다 하니 정비등이 대단히 까다로운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F-35B는 미국의 최신의 기체인 만큼 미국의 간섭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당장 정비만 봐도 F-35B는 오직 호주와 일본에서만 창정비가 가능하고 미국 보안 규정상 우리가 원하는 무장을 마음대로 장착하기도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F-35B에 어떤 미사일을 탑재할지 미국이 결정한다는 건데요. 게다가 F-35B는 단순히 도입한다고 끝이 아니라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F-35B 같은 현대 전투기에 새로운 무장을 탑재하고 사용하기 위해선 컴퓨터의 보조가 필요한데 우리가 아무리 우수한 공대함, 공대지 무장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인티그레이션을 거치지 않는 이상 F-35B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과정에도 미국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한국의 함재기라고 부를 수 없는데요. 하지만 함재기 없는 항모는 레이더 달린 깡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직이 착륙의 특성상 항모갑판은 1000도가 넘는 초고열에 지속해서 노출되고 이는 곧 비행갑판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 문제는 아직 미국조차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 난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경항모를 건조했다가는 한번 작전을 나갈 때마다 가슴을 졸여야 하는 신세나 다를 게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일본은 다용도 운용모함이라는 괴상한 함종으로 운영하던 이즈모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장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갑판 손상에 대한 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즈모함은 만재 배수량 27,000톤에 전장은 248m에 불과한데요. 딱 우리 해군에서 기존에 계획하던 경항모와 유사한 크기입니다. 그런데도 F-35B의 수직이 착륙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스키점프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갑판에 가해지는 부하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한 F-35B의 모든 단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건데요. 더군다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즈모함의 크기로는 F-35B를 아무리 꽉 채워봐야 11대에서 14대가 고작입니다. 이 정도면 F-35B의 소티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항모 대 항모로는 실질적인 무력 행사가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현대 운영 중인 경항모가 손에 꼽을 만큼 적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당장 중국의 001형 항공모함인 랴오닝함만 봐도 만재 67,500톤의 젠15 24대를 탑재할 수 있는데 고작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대로는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물건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KF-21N과 함께 중형 항모를 건조하는 건 필연인데요. 하지만 아직 고민거리는 남았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다시 함재기 이함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캐터펄트를 사용하는 캐토바와 스키점프대를 이용하는 스토바인데요.
우선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은 캐토바입니다. 함재기를 2초 만에 시속 270km로 날려보내는 캐터펄트가 짧은 거리에서도 안정적으로 양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아직 캐터펄트에 관한 기술이 전무합니다. 즉, 미국의 C-13 캐터펄트나 전자기식 캐터펄트 이멀스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례로 프랑스 샤를드고람은 만재 42,500톤의 중형 항모지만 2개의 C-13-3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F-21N과 마찬가지로 공군형과 함재기형이 동시에 개발된 라파렘이 30대나 탑재됩니다. 현재 처음으로 중형 항모를 고민 중인 한국 입장에서는 귀감으로 삼을 만한 항모입니다. 하지만 C-13을 탑재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멀스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이멀스는 아직 미국도 제럴드 R 포드급 항모에만 탑재한 최신의 기술입니다. 게다가 원자력 추진이 아니면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양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아직 원자력 추진이 불가능한 한국으로서는 그림이 떡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더군다나 당장 중형 항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이 수출 결정도 내리지 않았는데 김칫국이나 마시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이고 자유로운 방법은 스토바인데요. 만재 배수량 76,600톤의 영국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비록 F-35B를 함재기로 운용하긴 하지만 만재 배수량 2710톤의 인빈시블급 경항모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만큼 영국이 얼마나 절치부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퀸 엘리자베스함의 가장 큰 장점은 거대한 경납고입니다. F-35B만 최대 36대를 탑재할 수 있고 대자멜기 등을 포함하면 무려 60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동급 배수량 항모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많은 탑재량입니다. 게다가 56개의 자동화 카트를 이용해 탄약, 물자 등을 자동으로 갑판까지 수송할 수 있는데요. 이 덕에 함재기의 보급이 굉장히 빨라서 1일 평균 72회, 최대 110회의 압도적인 쏘티를 자랑합니다. 자동화 기술에 일가견이 있는 한국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보급 체계인데요. 이처럼 중형 항모로 건조 계획이 넓혀지면서 대한민국 앞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 단 하나만 해결하면 모든 게 완벽한데요. 바로 지금 당장 중형 항모 건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혹하게 말하면 이 착한 방식 같은 건 전문가들에게 맡겨놓고 우리 해군에서는 사업 추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텐데요. 그리고 한국형 항모는 너무 오랜 시간 계획 단계를 표류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연구 개발을 시작하더라도 최소 10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부디 새로운 기회를 얻은 한국형 항공모함이 이번에는 추진력을 잃지 않고 하루빨리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